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MBOK 1시간 만에 끝내기. 자, 요번에 새로 출간된 PMBOK 7판이 내용이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처음에 PMBOK 특성 자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가지고 사실 머릿속에 확 와 닿는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PM박 1시간 만에 끝내기를 모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M박 7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간된 내용 중에서 보면은 여러 차례 개편이 돼 갖고 1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6판까지는 유사한 스타일로 개정이 되었지만은 7판에 와서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7판의 내용을, PM박 7판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6판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 6판과 비교해 갖고 크게 보면은 프로세스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크게 보면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가 프로젝트 성공도 과거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7판에서 개정판에서는 프로젝트 결과물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만들어낼 최종적인 가치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폭넓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결과물, 제품이나 인도물, 딜리버러블이라고 하는 인도물,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생산하면 프로젝트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잘 팔리건 안 팔리건 내가 결과물이 나중에 잘 쓰이건 잘못 쓰이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품질 수준을 가진 프로젝트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PM으로서 나의 소임은 다했다. 프로젝트 성공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확장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결과물을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또는 딜리버러블 인도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생산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인도물들이 궁극적으로 성과를 제공을 하고 그 성과가 궁극적으로는 가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확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인도물은 뭐고 성과는 뭐고 가치는 뭐냐? 인도물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결과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러면 관리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 인도물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속도가 빨라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성과 아웃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속도가 빨라졌다.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게 아웃컴 성과라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정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과거에는 인도물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궁극적으로 가치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PMBOK에서는 인도물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PM박 7판에서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아웃컴, 성과에 초점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프로세스는 뭐고 원칙은 뭐냐? 헷갈리겠죠.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스케줄도 만들고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범위를 관리를 위해서 WBS도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은 원칙 중심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이러이런 것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기준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뒤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구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이 6판이고 오른쪽이 7판입니다. 그래서 6판에서는 먼저 내용과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 이렇게 있는데 위아래로 있는데요. 과거 6판에서는 주로 10개의 지식 분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표준은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칠판에 와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로 내용을 보면 8개의 성과 영역, 그래서 팀 성과 영역,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생애주기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영역 이런 식으로 8개의 성과 영역이 있고 프로젝트 관리 표준에는 보면 12개의 인도 원칙, 딜리버리 원칙이 있어요. 책임을 갖고 해라. 팀을 만들어라. 협력적인 팀을 만들어라. 뭐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좋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인도 원칙이 12개가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분류하는 관점은 사람들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할 일들을 분류해 본다 그러면은 뭐 식재료도 관리해야 되겠고 요리사도 관리해야 되겠고 주방시설 관리, 요리 맛에 대한 관리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요리를 계획하고 요리 방법을 결정하고 요리 과정을 우리가 선정하고 이렇게 또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어떤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점을 다르게 본다라는 것뿐인데 우리가 생소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분류하는 방법 자체를 과거에는 이제 지식 분야 그래갖고 지금까지는 뭐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식의 지식 분야라는 형식을 이용했다 하면은 지금의 칠판에 와서는 성과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성과 영역,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생애주기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영역 이렇게로 분류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과 영역이라는 게 뭐냐? 그럼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식 분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과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들을 또 그룹핑한 거죠. 새로운 관점에서 그룹핑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할 활동들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을 우리는 성과 영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렇게 지식 분야 영역에서 분야에서 성과 영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PM박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PM박이 항상 뒤에 붙어 있는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과거에는 착수, 기획, 실행 이런 식의 프로세스 그룹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칠판에 와서는 12개의 프로젝트 인도 원칙 그래갖고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물을 또는 성과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기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6판과 7판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전반적인 접근 방법은 과거에는 설명, 기술적,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아닌 기술하다 할 때 이제 기술이죠. 기술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규범적인 형태였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야만 돼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일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될 활동 목록을 만들고 활동들 사이에 순서를 정하고 기간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칠판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 체계에 반영되는 사고 방식, 조치, 행위를 안내하는 원칙에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과 어떤 중심으로 이런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원칙을 정해놨다라는 그런 부분이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칠판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도구나 기법 그런 거는 물론이지만은 성과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인 활동 영역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우리 성과 영역이죠. 그래서 그 성과 아웃컴에 대해서 집중한다. 인도물보다는 아웃컴, 물론 인도물도 중요하지만은 아웃컴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성과 결과와 함께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인 활동을 한다. 그런 영역들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앞에서 보면은 성과 영역에 보면 팀에 대한 성과 영역, 기획에 대한 성과 영역, 그다음에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성과 영역 또는 측정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서로 상호 의존적인데 팀에 대한 성과 영역을 본다 그러면 팀의 성과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이 팀으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획 성과 영역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팀원들한테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어떤 편익을 인도해야 돼. 이런 것들을 리더십에 의해서 기획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고 또 작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 하는 측정 성과 영역에서는 그 리더십의 결과가 반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환경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내외부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적용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굉장히 특성이 많은 것들 많아요. 순수 연구, 리서치하는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뭐 CPM이나 이런 분석 기법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러한 프로젝트들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그 계획 세우기가 어려운 아주 불확실성이 큰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PM박 6판까지에서 제시했던 프로세스들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판에 와서는 모든 프로젝트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지침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판까지는 주로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측면에서 기술했다 그러면 7판에 와서는 프로젝트 담당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오너 또는 스폰서나 팀원들 모든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기술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6판까지 1판부터 6판까지는 버전에 따라서 프로세스들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에요. 그 9개 뭐 지식 분야에서 10개 지식 분야, 프로세스가 39개에서 뭐 41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증분적으로 개정됐다 그러면은 이제 7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거고요. 또 그 프로젝트는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PM박 가이드를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지침서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이건 우리는 안내하는 거야 가이드하는 것뿐이지 이건 스탠다드가 아니야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테일러링 조정해갖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7판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돼.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그 적용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를 적용하기 위한 조정 프로세스와 함께 성과 영역별로 이렇게 점검해서 이러이런 방식을 체크해서 조정해봐라 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PM박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PM박 7판, 그래서 우리가 7판이라는 책으로 이제 한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PM박 7 에디션이라는 그러한 책 안에는 크게 보면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가 그 안에 따로 들어있고요. 또 뒷부분에 가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PM박 가이드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책의 지침서라는 게
따로 이렇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한 권에 있지만은 그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왼쪽은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 오른쪽은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안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 PM 스탠다드에는 뭐가 있느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한 원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는 것처럼 뭐 스튜어드십, 팀, 이해관계자, 같이 이런 식으로 12개의 원칙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PM박 가이드에는 뭐가 있느냐면 8가지의 성과 영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이제 부분인데 오른쪽의 성과 영역은 이제 8가지의 성과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활동들을 묶어놓은 게 8가지의 그 성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팀 성과 영역, 개발 접근 방법과 생애주기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영역, 프로젝트 작업 성과 영역, 인도, 측정, 불확실성 이렇게 8개의 성과 영역이 있는데 이 성과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왼쪽에 프로젝트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성과 영역에서 해야 될 행위들을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8가지의 성과 영역은 해당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는 성과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들의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왼쪽의 원칙은 뭐예요? 행동 지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의 성과 영역은 해야 될 일,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을 보면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원칙은 굉장히 쉽죠. 스튜어드십, 그래서 책임감 갖고 관리 잘해 이런 얘기고, 팀으로서 잘 협력하고 서로 잘 협력해서 해 이런 얘기고, 이해관계자 원칙,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을 잘 끌어들여야 돼. 그다음 가치 중점, 가치와 딜리버러블만 생각하지 말고 프로젝트 결과만만 생각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웃컴, 우리 성과도 생각하고 성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가치, 어떤 재정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특정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앞에 뭐 요리 방법을 결정하고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요리 맛을 위해서 중간 측정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맛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사와 보조 인력 준비도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8개의 성과 영역이에요. 이런 성과를 내야지만 우리는 인도물, 결과물을 제대로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인도물이 제대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어떤 성과, 아웃컴이 낼 수도 있고, 그 아웃컴에 따라서 밸류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리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뭐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을 들여서 손맛을 내야 돼. 두 번째는 식사할 사람들의 취향에다가 중점을 둬야 돼. 또는 요리를 함에 있어서 정량화시키고 또 레시피 기반으로 요리를 해야 돼. 이렇게 원칙을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기서 딜리버러블, 인도물, 성과 또는 value,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PMBOK 칠판 내용 중에서 먼저 PM 스탠다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탠다드,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 그 다음에 2장은 가치 인도 시스템, 3장은 프로젝트 관리 원칙, 앞에서 말씀드렸던 12가지의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3장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 거의 다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는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활동을 안내하는 프로젝트 관리 원칙을 식별하는 거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장, 가치 인도 시스템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뒤에 나오는 PMBOK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인도 시스템 내에는 가치 창출과 인도, 거버넌스, 프로젝트 기능, 그다음에 프로젝트 환경, 제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1시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뭐다 이런 걸 설명드릴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2가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원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다 사실 원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한 기본 지침 역할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표준이나 방법론 그런 것들은 모두 어떤 특정 원칙에 기반한다라는 그런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관리 원칙은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꼭 해야 돼라는 어떤 규범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의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안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일 뿐이다. 가이드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PMBOK 뒤에 있는 나온 것들을 다 이해하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인도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요. 좀 용어가 낯설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회사 안에는 실제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회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또한 뭐가 있냐면 유사한 프로젝트를 묶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단위도 있고 또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걸 묶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앞으로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뭉쳐놓은 것들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밑에는 여러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밑에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회사 또는 하나의 조직 이거를 연상하시면 그게 바로 가치 인도 시스템이다. 그래서 회사가 크다 그러면은 서로 이런 완전히 다른 사업들을 하면 몰라도 하나의 본부 내 또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같은 환경 하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가치 인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거창하게 가치 인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작게는 같은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단일 프로젝트만을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확대된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가치 인도 시스템이고 외부의 어떤 큰 국가나 세계적인 그런 외부의 환경들이 있다면은 또 그 안엔 내부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또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거버넌스 같은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 내부에 또 특정 어떤 체계를 갖춘 한 그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치 인도 시스템인데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전략에 맞는 가치를 결국은 딜리버리 하기 위한 시스템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젝트들도 있고 어떤 제품도 있고 어떤 운영 시스템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동일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내부 어떤 체계를 우리는 가치 인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하나의 체계 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직이나 하나의 회사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딜리버러블 인도물이나 제품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만을 상상하던 프로젝트 관리 체계에서 PM박의 7 칠판에 와가지고는 좀 더 확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는 제품 생애 주기예요. 우리 마케팅에서는 상품 라이프 사이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옛날에 뭐 페이저 그래 가지고 무선 호출기 소위 삐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처음 개발돼 가지고 그다음에 개발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진동만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음성도 나오는 그러니까 소리도 나오는 제품을 또 개선해서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서는 문자만 나오던 것을 문자까지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개정된 제품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무선 호출기라는 게. 그 하나의 기간을 우리는 상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PMBOK에서는 제품 생애 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처음에 개발한 제품 말고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부가적인 제품 개정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들 상위 보면은 프로그램 묶어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제품 개발 말고 예를 들어 공장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공장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공장에 어떤 특정 생산 라인을 더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 하나하나들이 바로 뭐냐면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공장이 낡게 되면은 공장을 폐기하게 되는 거죠. 폐기. 이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제품 생애 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인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실제 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익숙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PMBOK를 읽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용어가 헷갈리면은 계속 그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뭐냐면 최종 결과물 제품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인도물 딜리버러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면 산출물 그래서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도 프로세스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설계하는 프로세스, 뭐 시행하는 프로세스, 뭐 테스트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또 세부 프로세스들이 나올 수 있고 설계한 프로세스들 더 쪼개면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어쨌든 큰 덩어리의 아웃풋 산출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물인데 프로젝트 문서나 어떤 템플릿이나 아웃풋, 프로젝트 인도물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아티팩트, 결과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유사한 인도물이나 딜리버러블이나 아티팩트나 아웃풋들이 다 유사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딜리버러블, 인도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 생산 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바로 딜리버러블 인도물입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우리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사용자가 만족을 하면은 그게 바로 아웃컴, 성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과로 인해서 판매가 20% 증가했다? 그게 바로 베네핏,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편익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에 5억 원의 재정적 기여가 발생을 했다. 이게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약간 이해가 되면서 좀 아직까지는 아리까리 좀 명확하게 와닿진 않죠. 그래서 밑에 그 설명을 보시면은 인도물 산출물은 뭐야? 예를 들어서 건설이 완공된 고가차도, 문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같이 측정이 쉬운 유무형의 결과가 바로 인도물 산출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성과물 아웃컴은 뭐냐면 측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산출물 외에 인도물의 결과로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가차도는 뭐예요? 교통 혼잡도가 낮아지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듭니다. 또 문서관리 시스템이라는 인도물로 인해서 문서관리 에러가 감소하고 빠른 문서 접근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성과가 갖고 오는 베네핏, 편익이 뭐냐?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출근 시간이 30분이 단축되고 정체로 인한 사고율이 50%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앞에서 개발한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에러나 감소되고 또 빠른 문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운영 비용이 5% 절감됐다. 이게 편익이다라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가치는 뭐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나 조직이 느끼는 값어치, 중요성, 유용성을 말하는데 이 편익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에 이 정도 돈이 세이브가 됐다. 이 정도의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었다. 또 이 정도의 사회적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밸류, 가치, 최종적인 가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인도물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거나 성과는 그 소프트웨어에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쉬워졌거나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운영 비용이 줄어들었거나 이게 편익이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5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를 봤다. 이게 가치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PMBOK의 칠판 중에서 앞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12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볼까요? 먼저 스튜어드십, 우리가 청지기 정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책임감 있는 관리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라라는 그런 편한 생각이죠. 그다음에 팀, 그래서 팀이 같이 서로 협력적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팀이라는 팀 정신을 가져다라는 거죠. 각각이 잘해서 개별적인 팀원들이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프로젝트는 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팀 정신을 갖고 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해관계자 원칙은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과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맺어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가치.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버러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아웃컴, 성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치를 생각해라 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상호작용들을 생각하다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만을 단편적인 걸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잘 판단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직접 모든 사람들이 PM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의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테일러링,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젝트의 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에 맞게 또는 작은 프로젝트에 맞게
복잡한 프로젝트, 단순한 프로젝트,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적용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태생적으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응하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최적화한 방법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적용성과 복원력. 프로젝트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에 잘 적응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하는 복원력을 갖춰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미래에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미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에 잘 순응하고 관리해라라는 그런 12가지 원칙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12가지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스튜어드십. 성실하고 존경할 만하며 배려심 있는 관리자 되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튜어드십은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 또는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데 단순히 내가 맡은 프로젝트의 인도물에 대한 책임만 갖는 것이 아니고 인도물이 미치는 가치까지도 생각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단순히 프로젝트 내부에서 어떤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 이런 것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외부의 어떤 조직이나 그 이상까지도 책임감을 갖고서는 행동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청렴성, 관심, 신뢰성, 규정 준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 PMI의 윤리 규준에 상세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PMI 윤리 규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임감 있는 관리자가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일처럼 생각해라라는 그런 원칙이죠. 두 번째는 팀. 협력적인 프로젝트 팀 환경을 형성해라.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개인이 아닌 팀이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사람 관리 이게 아니죠. 프로젝트는 팀 관리 이렇게 팀 정신을 더 강조를 하죠. 팀을 구성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팀 관리라는 그러한 차원이지 아무리 각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 팀이라 할지라도 팀으로서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목표보다는 전체의 목표, 공유된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팀 스피릿, 팀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팀만의 문화, 현지 문화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팀 문화를 만들고 팀워크를 만들므로써 팀으로서의 하나의 팀으로서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서로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학습할 수 있고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지침도 쉽게 연계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최적의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교류해라 했습니다. 앞에서는 팀을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수행하는 이해관계자 안에는 팀도 있어요. 근데 고객도 이해관계자고 경영층도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왜 효과적으로 교류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을 프로젝트에 끌어들여야지만 이 프로젝트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도 해야 되겠고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성공 또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참여를 위해서 많은 의사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이 독자적으로만 수행하는 프로젝트 인도물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 또는 궁극적으로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인도는 어렵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모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러이러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그걸 개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개발해 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고객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계속 참여시키고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자를 이해관계,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니즈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면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 성과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참여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결과물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과는 퍼포먼스고요. 결과를 아웃컴이라고 하는데 실제 PMBOK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웃컴을 성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새로 나온 PMBOK 한글 번역판에는요. 용어들이 지 멋대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막 섞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된 부분들과 같이 읽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컴 자체를 결과라고도 번역했다가 성과라고 번역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결과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출물인지 또는 성과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같이 알아둬야 되는데 아웃컴 자체는 성과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퍼포먼스에 대한 성과와 아웃컴이라는 성과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과 및 결과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꾼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웃컴은 성과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에 중점을 둬라.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드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품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전략이나 비즈니스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결과물, 인도물, 딜리버러블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성과, 아웃컴을 얻고 그 성과로 인해서 베네핏, 편익을 얻고 편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치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결과물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인도물에만 프로젝트 제품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최종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조정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가치는 이제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가치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프로젝트 끝난 한참 뒤에 우리가 그 가치가 실현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편익이라는 그것을 측정을 먼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가치가 달성되는지 안 달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현재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치가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도물이 아닌 성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 어떤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치에 중점을 두어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에도 인도물 거기다가 그 중점을 두지 말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득, 뭐 이런 것들, 이익, 이런 것들과 같은 가치 중심으로 생각해라라는 그런 측면이죠. 원칙이죠. 자, 다섯 번째는 시스템 사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평가, 대응해라. 인식하고 평가하고 대응해라. 즉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적 사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죠. 전체 입장을 보면서 부분을 이해하고 상호 관련된 그런 영향이나 관련성을 잘 판단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는 여러 활동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프로젝트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고 대응하라라는 그런 게 바로 시스템적 사고라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뒤에서 나오는 복잡성이죠. 복잡성 탐색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뒤에. 그럼 그 복잡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시스템 내부의 어떤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복잡성도 우리가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복잡성의 문제, 관련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시스템적 사고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적 관점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판단하고 인식하고 평가한 다음에 문제를 찾아내서 대응해라라는 그러한 그 원칙이죠. 자, 6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여기서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조정해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독재적인 스타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적인 스타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젝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라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리더십이 기획이나 프로젝트 작업 모든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몸소 보여줘라 라는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더십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나 리더십과 매니지먼트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틀려요? 생각이나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팀원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게 리더십에 대한 원칙이죠. 자, 7번째는 테일러링, 즉 조정이죠. 그 조정이란 말은 왜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적용했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조그만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관리를 위한 관리가 발생을 하고 관리의 비효율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 잡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도끼가 필요하지만 닭 잡는 데 식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닭 잡는 데 도끼 들고 서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맞게 프로젝트 관리도 적용해야지 된다라는 게 여기서는 조정, 테일러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배경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딱 필요로 한 프로세스를 적용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하다는 걸 just enoug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적절하게 프로젝트에 맞는 개발 방식을 결정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프로젝트 자체가 각각의 특성과 고유성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 관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도 어때요? 프로젝트가 한번 그런 조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시작해서 끝까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면서도 프로젝트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특성들이 변할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조정하는 작업은 계속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죠. 조정의 원칙이고요. 7번째가. 다음 8번째는 품질에 대한 원칙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및 인도물의 품질 체계를 구축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프로세스의 품질 체계, 인도물을 위한 품질 체계 두 가지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품질은 뭐냐면 프로세스 품질이고요. 제품 품질은 인도물 품질이죠. 그러면은 결과물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도물에 대한 품질 수준을 맞추는 것도 품질 관리에서 해야지 될 일이지만은 프로젝트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적절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프로세스 품질 이게 바로 프로젝트 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를 충족하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또한 이제 고객의 인수 요구 사항에 맞는 그런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해관계 기재통족은 물론 그러니까 제품이나 요구 사항을 맞춰주는 건 품질 관리에서 기본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하는 게 조금 높은 수준의 우리 품질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만족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 품질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프로젝트 결과물, 제품, 인도물에 대한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품질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라라는 원칙이죠. 8번째가. 자, 9번째는 이제 복잡성 그랬습니다. 자, 복잡성이라는 것은 여기 정의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이 막 다르고 또 시스템들이 막 서로 작용을 하고 불확실성도 있고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잡성이 발생을 해요. 그럼 프로젝트는 복잡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 복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탐색하는 노력을 하시오라는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 이 복잡성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 사람들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다. 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서로에게 얽히고 설켜서 그렇구나. 아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줄이거나 또는 이제 복잡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복잡성 자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복잡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라는 그런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10번째는 리스크죠. 즉 리스크 대응을 최적화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영향과 기회와 위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회와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종류는 개별적인 리스크도 있고 전반적인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부에서 예상되는 세부적인 리스크들이 있는가 하면 프로젝트를 통째로 놓고 봤을 때 프로젝트 전반적인 리스크가 크네? 이건 뭘 뜻해요? 전반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한데 또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목표 날짜는 너무 촉박하네. 이거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리스크죠. 그래서 전반적인 리스크와 개별적인 리스크들이 모두 우리가 평가돼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는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리스크들이 식별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질구레한 리스크까지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큰 리스크들에 대한 것들만 대응을 하는데 어디까지 대응을 하고 어디까지 그냥 눈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 선호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계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도라는 건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다, 리스크를 즐기는 성향이다 이런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선호도가 또 달라지고 선호도에 따라서 한계선을 정하게 되는데 선호도나 에피타이트라는 것은 우리 식욕, 배고픔이에요. 결국 위험을 갈망하는 정도. 보상,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한 대가로 이 정도는 벌겠다라는
보상 대비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위험 선호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선호도에 근거해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 리스크 한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세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해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그 프로젝트의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심각성에 적합해야 된다. 심각한 정도,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큰 것들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작은 것은 천천히 대응하거나 그냥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없앤다고 그 리스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야 되겠고 또 프로젝트 맥락 내에서 현실적이어야 된다. 어떤 쉬운 처리를 우리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 개발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간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수동으로 하자. 그거면 현실적이지 않죠. 수동으로 그 리스크들을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초적으로 원했던 손쉬운 그 처리 시스템인데 그거와 반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외주로 하기로 했다. 근데 고객이 그 외주 업체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프로젝트 팀원,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각각의 리스크들에 대해서 그 담당자를 배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실행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하고 하는 담당자를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원칙은 적응성과 복원력 그랬습니다. 그런 적응성과 복원력에 대한 걸 수용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응성과 복원력을 구축해서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좌절이 있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건데 적응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중간에 어떤 요구사항 변화로 해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응성이에요. 근데 애자일과 같은 그러한 적응형 개발 방법에서는 한 번 이터레이션을 끝내면은 뭔가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그 홈쇼핑 쇼핑몰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제품을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개발을 했어요.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근데 고객이 그걸 보고서는 여기서 이제 제품을 그냥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 말고 선별해서 볼 수 있도록 나이대별로 선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능을 만들어 넣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로그인을 할 때 자기의 나이까지 입력할 수 있는 로그인 기능과 나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그걸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기능이나 요구를 반영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게 바로 적응성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성이라는 것 자체는 변화하는 조건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복원력은 앞에서 말한 것은 뭔가 그 잘못됐을 때 빨리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그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게 복원력인데요. 복원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경,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고방식을 사용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어떤 인도물, 결과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단순하게 인도물만 생각하지 말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물이 가져올 성과, 아웃컴 측면에서 고려하면은 빨리 그 적응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특히 적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원과 적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성과 복원력에 대한 능력을 키워라라는 게 11번째고요. 자, 마지막 12번째는 변화. 계획된 미래 상태 달성을 위한 변화. 즉 뭐가 떠오릅니까?
변화 관리가 제대로 된 변화 관리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우리의 프로젝트 결과물에 따른 성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런 상황까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미래로의 전환하기 위한 필요로 한 어떤 행동과 해야 될 일과 프로세스들을 미리 계획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죠. 사람들도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즉 프로젝트 성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편익이나 그 가치를 획득하는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거나 계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같이 그 미래의 변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변화는 이제 항상 보면 뭐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저항을 없애고 제대로 우리가 변화에 하는 목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라는 게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하는 편익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상태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인도물 또는 기준선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예요? 프로젝트 제품에 대한 그 기능 변경이라든지 일정이나 원가 범위에 대한 기준선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변경 요청을 승인하고 또 거부하는 이런 변경 통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변경 통제 시스템은 여과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을 그 변화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시키는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변화를 여기서 제대로 해라라는 그런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